제가 아까 짝짝짝 하고 바로 바톤 이어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제대로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의무교육 중에 하나죠. 인권교육과 개인정보교육을 진행할 강사 더 소통 컴퍼니 대표 강사 권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짝짝짝. 네,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선생님이 해주신 거요? 네. 중간중간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하고 사실 비대면 강의로 요즘 많이 좀 진행하고 있는데 또 비대면 강의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채팅방도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제가 최대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또 제가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방법 제 얼굴도 보시면서 공감하신다면 공감하신다는 느낌도 한번 보여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좀 편안하게 또 참여하는 느낌으로 느끼시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를 처음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제 소개는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속의 얼굴과 사진이 너무 다르다고 깜짝 놀라신 분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사진은 좀 더 잘 나와야 되잖아요. 네, 저 맞고요. 저는 세 글자로 늘 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가치, 성장, 변화입니다. 첫 시간은 인권입니다. 우리가 인권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한번 더해보고요. 그리고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삶을 꿈꾸면서 교육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도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저는 이렇게 그냥 세 글자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서 계속 중간중간에 제가 왜 이런 인권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왜 이런 얘기를 좀 더 같이 공감해 주실 부탁을 드리고 있는지는 이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제 소개는 이 정도만 하겠고요. 이 시간에 실제 만나지는 못하지만 마음적 거리는 좀 가깝게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을 한 지 벌써 얼마가 됐나요? 거의 2년 가까이신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그렇죠? 사회적 거리 기간만큼이나 우리가 지금 느껴지고 있는 게 마음적 거리도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또 소통을 하다 보니까 무표정으로 또 대하는 시간도 많아지기도 하고요. 인사말도 나누는 것도 이전보다 좀 적어지기도 하고요. 마음적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힘들어지고 외로우신 분들도 많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좀 먼저 한마디씩 먼저 좀 건네면서 마음적 거리를 좀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카메라를 켜져서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채팅을 통해서 인사 한마디씩 한번 나누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한마디 하나씩 또 원하시는 인사말 따뜻한 인사말이 있으시다면 오늘 좋은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반갑습니다. 또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것도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혜 선생님. 자, 인사말 하나씩 채팅방에 한번 올려주시면 우리가 또 글이지만 텍스트로 소통하면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육 시작하는데 교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힘내서 갈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고 오늘 또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저와 지금은 같이 하신 분들 네, 늦었지만 좋은 하루입니다. 네, 오늘 하루 끝난 건 아니지만 남은 또 하루도 우리가 잘 보내야 되니까 좀 따뜻한 인사말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렇게 인사말 나누고 쭉 이어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제가 인권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물음표를 좀 많이 던져드리려고 해요.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라는 정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권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이유가 나의 인권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들의 인권은 잘 보호되고 있는가 그리고 더 인권 존중 실천을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할까 이런 궁금증을 더하면서 물음표를 던졌을 때 우리 각자가 또 더 많은 느낌표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서로 좀 존중하고 배려하려면 이런 거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서로의 권리를 좀 지켜주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말과 행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표를 얻는 시간이 바로 인권교육입니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평소에 생활하실 때 어떠한 상황을 보고 물음표를 좀 많이 던지시는 분들은 가슴속에 물음표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진대요. 물음표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물음표의 머리와 꼬리가 쭉 길어지면서 느낌표의 개수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이런 물음표를 평소에 많이 던지신다면 그 방법도 우리가 손쉽게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같이 오늘 인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같이 그 물음표를 던져보시고 함께 좀 느낌표를 찾아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좀 미션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교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요. 첫 번째 질문에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다 아시죠? 예. 어릴 때부터 책에서도 봐왔고 공원에 가면 동상 하나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끄덕끄덕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드릴까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지금 교육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왜 제가 이거 부탁드린지는 하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네. 턱 쪽에 손이 가신 선생님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이마 쪽에 손이 가신 분도 계실 거고, 급하게 다리를 꼬으신 분도 계실 거고, 꼬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갑자기 따라해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헷갈리셨을 거예요. 어떻게 생겼더라? 이게 맞나? 그죠? 그래서 정답 보여드릴게요. 알고 있지만 새삼 따라하고 나서 보니까 저 좀 세심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턱 쪽에 손이 가 있고 다리는 꼬고 있지 않고 있고 그죠? 한쪽 손을 반대쪽 허벅지에 딱 올려놓고 있네요. 제가 왜 이걸 부탁드렸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착각, 모순에 빠져 있으면 더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막상 어릴 전부터 봐왔고 어디 공원에 가면 동상 하나쯤 있는데 알고 있는데 근데 따라해보니까 헷갈렸어요. 이거 맞나? 이게 맞나? 근데 인권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권, 이거다. 인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하지만 알면 할수록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던 가장 방해물을 만드는 것이 알고 있다는 모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을 함께 하실 때 내가 알고 있지만 더 잘 알아보겠다는 마음도 함께 해주시고요. 또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그 인권에 대해서 같이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인권, 바로 이렇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으면 더 관심이 가게 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자꾸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인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상대방을 더 존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을까 더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권 교육을 받는 이유도 같이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인권교육을 통해서 한 번쯤 이런 시간을 갖느냐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기억해내기 위해서 인권교육을 받아요. 맞아, 맞아. 나 존중받을 권리 가지고 있지. 나 행복 추구권 가지고 있지. 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 가지고 있지.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인권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한 인권운동가의 인터뷰를 인용해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권, 정의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인권의 정의를 쭉 검색하게 되면 인권은 땡땡입니다 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보다 조금 와닿는 이야기로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인권을 둥지 속에 있는 알과 같아 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미새가 둥지 속에 알을 넣으면 어떻게 하나요? 알을 품고 있어요. 따뜻하게 안전하게 품고 있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을 깨고 나와서 예쁜 새가 탄생할 겁니다. 그런데 어미새가 잠시 잠깐 자리를 비워요. 그때 다른 새가 와서 막 알을 쪼아요. 또는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둥지를 막 흔듭니다. 그럼 알은 어떻게 되나요? 알은 깨져버리죠. 예, 이렇게 깨져버려요. 인권은 그래서 둥지 속에는 알과 비슷하지 않은가라고 싶어요. 조금만 보호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요. 자기가 그 알을 깨고 예쁜 새가 탄생하듯이 우리가 누군가가 조금만 신경 쓰고 보호해주면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고 행복하게 더불어 살 수 있는데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눈빛 하나에
깨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 깨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하고 강한 힘으로 해서 인권은 깨지는 게 아니고요. 아주 소소한 것에 의해서도 깨져버리는 것이 인권이다라고 생각해서 인권은 둥지 속에 있는 알과 같다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는 인권은 가족 밥상 위에 있는 반찬과 같다라고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우리가 식사를 가족들과 같이 하면요. 이렇게 맛있는 반찬 준비를 해놔요. 그랬을 때 갑자기 너는 어리니까 이거 먹지 마. 너는 일하지 않았으니까 먹지 마. 오늘 말 듣지 않았으니까 먹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가족 밥상이라면 가족 구성원이라면 내가 먹고 싶은 반찬 먹게끔 해주죠. 말 그대로 인권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것처럼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릴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인권이에요. 하나 더. 여기 그림 속에 보면 꼬마아이가 있어요. 꼬마아이. 이 꼬마아이가 젓가락질을 잘 못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하나요? 대신 집어주거나 아니면 좀 짓기 편하도록 그릇을 가까이 밀어주거나 아니면 너무 안 된다 싶으면 젓가락 대신에 포크를 건네해 주죠. 또 여기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치아가 좋지 않으신 거예요. 그때 가족이랑 또 어떻게 하나요? 조금 씻기 편한 말랑말랑한 반찬을 따로 준비해 드리거나 아니면 씻기 편하도록 조금 반찬을 잘게 잘라 드리거나 하지 않나요? 이렇듯 인권은 똑같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걸 누릴 수 있게 만들고 또 보살피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조금 더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인권 존중 실천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권에서는 이거 약자라고 표현하죠.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등하게 대해주되 도움이 조금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손길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인권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가지 그림으로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손길 하나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그래서 보호해줘야 되는 것처럼 인권은 둥지 속에 있는 알과 같기도 하고요.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 약자를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인권은 가족, 밥상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소중한 인권을 실천할 수 있는 첫걸음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요.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다른 거 딱 봐자마자 저와 본인이 다른 거 뭔가 뭐가 있을까? 한번 채팅방에 딱 올려주실래요? 이거 다르다, 이거 다르다. 금방 5초만 한 5가지 나올 것 같아요. 뭐가 다를까요? 딱 보자마자 느껴지는 거. 옷차림이 다르다. 선생님, 또 차림이 다르다. 또요? 나이요. 나이가 다르다. 자, 앞머리가 다른 것 보이지 않죠? 앞머리가 다르다. 네. 자, 두 가지 더. 두 가지 뭘까요? 혹시 성별이 다른 분 없으신가요? 성별, 직업이 다르다. 저 직업이 다르다. 또는 뭐 성별이 다르다. 금방 이렇게 지금 올라왔어요. 다른 거 이야기해 주셨죠? 자, 이 다른 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생김새가 다른 거, 부모님이 다르니까 유전자 다른 거 줬어요. 생김새가 다를 거고 키가 다를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똑같은 사람은 찾기 힘들 겁니다. 부모 형제라도 다른 건 다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아주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란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이 다름을 우리가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권에서는요. 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 차이를 가지고 뭘 한다? 차별할 때 인권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나이 다른 거 일찍 태어났으면 좀 나이가 더 많으실 거고 늦게 태어났으면 나이가 어릴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차별을 해요. 그럼 인권 문제죠. 키가 작다 크다. 또 야 키가 크니까 뭔가 모르게 일 빨리빨리 못할 것 같아. 이것도 본인만의 편견으로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권 문제입니다. 자,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한번 퀴즈를 내요. 그림 딱 보시고 혹시 잘못된 거 찾으셨을까요? 잘못된 거. 시간 짧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잘못된 게 뭐가 있을까? 갑자기 아마 뚫어지려 보실 거예요. 잘못된 게 뭐가 있을까? 자, 찾으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왠지 쭉 보다 보니까 어떤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도 수도 있고 네. 사탕색이요. 사탕색이요. 지금 위에 지금 사탕이 3개가 있는데 위에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이고 아래쪽에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그죠? 빨간색이고요. 구름 옆에 막대 색깔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위에는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이고 아래쪽에 구름 옆에 막대기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것도 다르네요. 자, 아마 지금 계속 찾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잘못된 거 한번 여쭤봤거든요. 잘못된 거. 지금 찾으시면 다 맞아요. 찾고 계신 것도 맞으실 거고요. 잘못된 거에서 딱 보면요. 지금 제목 한번 보실래요? 이 제목 틀린 그림 찾기로 돼 있어요. 이거 틀린 그림 찾기일까요?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그림 찾기 아니에요? 그거 위아래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죠. 위아래는 같다 다르다. 엄밀히 말하면 다른 그림 찾기예요. 다른 그림 찾기. 그렇죠? 왜 제가 이 얘기 드리냐면요. 우리 다름 다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걸 틀리다라고 바라보고 말하는 순간 인권 문제가 생겨요. 너 생기는 다르구나. 근데 너 또 키가 다르구나. 생각이 다르구나 하게 되면 다르구나 라고 인지할 텐데 너 틀렸어 라고 말한 순간 기분 어떨까요? 갑자기 확 화가 나기도 하고 뭐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다름을 다르다라고 인정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다른 걸 틀리다라고 바라보지 않는 것이 인권 문제를 우리가 막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른 건 다르다라고 인정해야지 다른 걸 틀리다라고 바라보지 않는다. 약속해 줄 수 있으실까요? 자, 이게 우리가 인권 존중 실천을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이 차별받는 이유를 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별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장애를 가졌다, 안 가졌다, 나이가 다르다, 그다음에 지역, 국가, 민족, 결혼 여부 등등등 이 이유로 사람들이 차별하고 있다. 차별 유형이라고 나눠놨는데 지금 노란색 박스 보이시나요? 지금 노란색 박스 밑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아요. 뭐가 빠졌을까요? 대부분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피부색, 성적 취향, 병력, 가족 형태, 인종, 정가 이런 걸 사람들이 차별한대요. 그래서 이런 이유를 뽑아놨는데 지금 노란색 박스 안에는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거든요. 어떤 걸로 차별을 또 할까? 이러면서 지금 어떤 사람은 외모가 빠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외모가 진짜 없긴 하네요. 또 있습니다. 빠진 거는요. 아무 이유 없이 차별받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싫은 거야. 그냥 함께 일하기 싫어. 같이 그냥 밥 먹기 싫어. 아무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도 포함해서 사람들 이유를 쭉 적어놨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거 가능한가요? 왜냐면 차이를 가지고 차별할 이유가 안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로 지금 차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할 두 번째 메시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차별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야기를 한번 또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고요. 어떤 차이도 차별하지 않는다. 이 메시지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첫 번째 인권 존중 실천을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인권 감성을 좀 길러야 돼요. 이제는 다름을 다르다고 바라보기도 약속하셨고 그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예, 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더 중요한 거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인권 감수성을 갖추는 거예요. 인권 감성이 좀 생소하게 들리신 분도 계실 거고 나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라고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인권 감성은요. 나의 인권이 참 소중하잖아요. 나 공부하고 싶어, 공부한다. 또 지금 배고파야 먹고 싶어, 생명권. 그죠? 그다음에 내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이거 다 자유권이거든요. 나의 이런 인권이 소중하듯이 누구의? 다른 사람들의 인권도 소중하다고 느끼고 공감하는 능력을 인권 감수성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인권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인권도 소중하구나라고 느끼는 것이 인권 감수성인데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요.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저 사람 좀 불쌍해 라고 남의 좀 바라본 거죠. 그런데 저 사람 좀 차별받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좀 눈여겨서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게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놈, 왜 저놈하게 우리가 평등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 참 불평등해 보이지? 왜 저 사람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지? 좀 마음이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마음이 아픈데? 이런 것들을 자꾸 느끼신다고 하면 지금 내 안에 뭐가 인권 감성이 자꾸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인권 실천을 위해서는 이런 인권 감성이 필요합니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의 그 불편함, 불평등함을 같이 아파하는 그런 능력을 인권 감수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교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떤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우리가 어떤 활동, 누군가의 도움에 손길을 주는 일, 이런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런 부분에서 많이들 같이 공감하시고 맞아 맞아 나도 그런 것 같아요. 왜 저 사람도 사람답게 존엄하게 기본적인 권리 누려야 되잖아요. 왜 보장받지 못하지? 마음이 아파요. 이런다면 내 안에 지금 인권 감성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럼 여쭤볼게요. 진단 시간. 나는 그럼 인권 감성이 얼마 정도 될까라고 한번 진단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두 가지 광고 하나 좀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 광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세기보청기 광고입니다. 여기서 인권 감성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았거든요. 어떤 부분이 지적을 받았을까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감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지적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을 지적을 받았을 것 같은지 혹시 찾으셨을까요? 많이 한번 보시고 지금 생각해보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잠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잘 만들었는데 이 광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문구가 할아버지요. 네. 지금 제가 이야기한 포인트 이야기와 이거 약간 일맥상통합니다. 자, 일단 문구 하나가 지적받았고 그 문구로 인해서 좀 불편함을 느낀 사람이 바로 할아버지예요. 자, 이 문구 한번 보시길래요. 청력은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청력이 좋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러면 청각 장애인분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저희가 청력이 좀 약해지시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희가 간주할까요? 이 문구가 의도는 이해됩니다. 이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면 잘 들립니다. 라고 강구하기 위해서 만든 문구지만 앞서 우리 김재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할아버지 청력이 약해지는데 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느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청각 장애인 분들에게도 나는 그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불편함을 제공할 수 있는 문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인권 감성이 조금 배려가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받았던 문구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의 포스터인데요. 그래도 잘 만든 것 같아요. 또 의도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인권 감성이 좀 부족합니다라고 지적을 받았어요. 혹시 어떤 부분이 그런 거 혹시 찾으셨을까요? 65세 때 어느 손잡이를 잡으렵니까? 라고 해서 아래쪽엔 캐리어를 끄는 거, 위쪽에는 폐지를 끄는 그 수레를 좀 그림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인권 감성이 약하다고 인권위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부분인지 혹시 찾아보셨을까요? 라고 한번 하셨을 것 같은데 누가 좀 불편함을 느꼈을까요?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여행을 다니고 노후에 분들은 지금 잘 사는 인생을 사신 거고 폐지를 줍고 다니는 어르신들한테는 그 상대적으로 지금 당신은 좋지 않은 인생,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런 부분도 인권 감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한 거죠.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인권 감성이 부족할 수 있고 누군가에겐 그 대상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권 감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 말 속 해당되는 대상들한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말이나 불평등하게 느낄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나는 의도치 않게 했지만 그것을 듣고 있는 누군가한테는 이런 차별받는 느낌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계속 한번 해보는 것이 인권 감성을 기르는 겁니다. 그렇죠? 당신 이런 말 했다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은 혹시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불평등하다고 느끼지 않을까를 계속 고민해 보는 것이 우리가 인권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인드와 자세다라는 이야기를 드리죠. 자, 그러면 이것을 기를 수 있는 키워드를 따당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관점입니다. 관점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인권 감성을 키울 수가 있어요. 관점이 뭘까요? 바라보는 방향이 관점 아닌가요? 그죠? 자, 이 관점,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늘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에 대해서 항상 늘 생각해 보는 거. 이런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인권 존중이 실천될 수가 있어요. 자, 이거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보는 방향이 다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자, 퀴즈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검정 고양이가 몇 번째에 있나요? 검정 고양이가 두 번째에 있다. 오케이. 또 두 번째 말고 다른 답이 나오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두 번째 있는 거 아닌가요? 세 번째 있다라고 또 보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제가 오른쪽에서 몇 번째 있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있어요? 또는 세 번째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답이 두 가지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 방향에서 이게 두 번째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 방향에서 세 번째인데 서로가 옳다, 그러다라고 싸우게 된다고 하면 또 누구는 세 번째로 바라보고 있는데 사람을 자꾸 두 번째 바라보고 있다고 강요를 하게 된다면 이게 관점이 다양화가 아니죠. 꼭 내가 보는 방향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 보는 것이 관점의 이해입니다. 공감하실까요? 네. 이 역지사지 이야기 나면 맞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 근데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상대방 이제 100% 우리가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고 생각해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노력하는 거죠. 나는 지금 건강해요. 몸이 아픈 데가 없지만 혹시 몸이 아픈 사람의 그 입장에서 이러한 말과 행동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낄까?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쯤은 멈춰서 바라보고 생각해 보는 것. 그게 바로 역지사지하는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좀 많이 들려요. 딱 지금 그림 보시면서 전래동화의 딱 한 장면이다라고 바로 생각나시죠? 어느 전래동화의 딱 한 장면인가요? 나무꾼 보이고 선녀가 보이네요. 선녀와 나무꾼의 한 장면이구나 라고. 그죠? 선녀 나무꾼. 네, 선녀 나무꾼 맞습니다. 이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제가 짧게 한번 이야기 드릴까요? 옛날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홀 어머니를 모시고 깊은 산골에 살았어요. 하루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 사슴이 사냥꾼에 의해서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사슴을 구해줬습니다. 사슴은 감사의 보답으로 지금 연못에 가면 예쁜 선녀들이 목욕하고 있단다. 그중에서 네가 제일 마음에 드는 선녀의 옷을 딱 훔쳐다가 못 날아가게 하면 너의 아내로 삼을 수 있다. 그 사슴의 말을 듣고 가봤더니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녀의 옷을 훔쳐다가 날아가지 못하게 하고 아이 셋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녀 나무꾼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누구의 관점일까요? 누구의 관점일까요? 착한 일을 했으니까 복을 받았네. 우리의 관점 또는 나무꾼의 관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녀의 관점으로 볼까요? 선녀는 과연 행복했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선녀가 원래 살 곳은 어딘가요? 가족들이 있는 하늘나라예요. 그죠? 그런데 누군가가 옷을 훔쳐서 날아가지 못하게 했어요. 자유권을 누가 가져갔네요. 박탈했네요. 그리고 결혼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복 추구권을 누군가 뺏어갔네요. 물론 아름다운 얘기를 더 이상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점의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 거죠. 과연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꼭 인권을 존중하고 제대로 맞는 답인가? 그 상대방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인권 감수성을 기르는 거예요. 과연 선녀는 행복했을까? 선녀의 권리는 보장받았을까? 이처럼 한 번쯤은 어느 사물을 바라볼 때 생각해 보는 것이 역지사지하는 마음, 관점의 전환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거는요. 감춰진 진실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돼요. 내가 보는 게 다 답이 아닐 수도 있듯이 혹시 약자는 지금 약자는 과연 행복할까? 평등할까? 라를 자꾸 생각해 보는 것이 인권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공감입니다. 공감은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같을 꼭 느낄감.
그런데 다 다른 사람을 똑같은 마음으로 느낀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노력이죠. 하지만 인권 감수성을 기르려고 한다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 슬픈 얘기할 때 같이 잘 울어주는 거? 이게 공감력이 뛰어나다? 이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은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저희는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바라보고 관심 있게 바라보고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일까라고 알아채는 능력.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 왜 그럴까라는 이해하는 능력. 그 다음에 같이 반응해주는 능력이 있을 때 당신 진짜 공감 능력이 뛰어나네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타인이에요. 우리 가족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공감 능력을 보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요?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저 사람 지금 감정은 어떠할까? 과연 지금 이 사람은 평등하게 모든 걸 누리고 있을까?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걸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 그렇다고 하면 같이 그 감정으로 반응해 준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공감 능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그러려면 이런 표현도 바꾸셔야 돼요. 어떤 TV를 보다가 너무나도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씻을 것도 없고 안전한 곳에 있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봐요. 그래서 불행하겠다라고 바라보는 것은 공감 능력이 아니죠. 불행하겠다라고 바라보는 건요. 어쩌면 동정이에요. 동정이란 것은 내가 우월적인 위치에 있고 아랫사람을 보면서 쯔쯔쯔 불행하겠다라고 바라본 것이 공감하고 좀 별개입니다. 공감은요, 같은 입장에서, 저 사람은 지금 불평등하겠구나라고 바라보는 것이 공감 능력입니다. 똑같이 내가 더 나은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지금 불평등하겠는데? 라고 바라보는 것. 그래서 도와줄 게 좀 있지 않을까? 라고 바라보는 것이 인권에서는 공감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행하다 찌찌찌라는 동정보다는 공감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인권 감수성을 기르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그러려고 하면 배려라는 행동이 필요하겠죠. 자, 공감했습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뭘 하면 좋을까?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 배려를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 행동하는 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자, 이거는 간단한 이야기로 대신하도록 할게요.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라는 불가사리 이야기 중 단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파도에 불가사리가 막 밀려 나왔어요. 해변가에 쭉 줄비어 있어 있는 거예요. 한 남자가 불가사리 잡아다가 자꾸 바다로 던져요. 이것을 본 한 여인이 다가와서 물어보죠. 당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가사리가 자신이 있는 가족, 바다로 돌아가고 싶을지도 모를 것 같아서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심하네요. 지금 해변가에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 있는데 당신이 그게 하는 것이 참 소용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남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불가사리한테는 달라지는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이 장면이 나오죠. 어떤 분의 배려가 없었다면 친구야, 난 너를 다시 볼 순 없었을 거야. 불가사리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한 거죠? 이 남자는 혹시나 원치 않게 파도에 밀려 나왔는데 돌아가고 싶지 않을까 관심을 가졌고 그러면서 배려, 뭐죠? 바다로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불가사리는 뭐죠? 어떤 분의 배려로서 너를 만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배려는 이런 겁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어떤 도움이 있을까라고 행동하고 계속해서 고민해 보는 것.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인권, 존중이 실천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네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갈까요? 연대예요. 자, 연대 딱 나오면요. 남성 분들이 계시다면 군대 막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제 연대 뭐 생각나세요? 라고 여쭤보면 뭐 고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연대는요. 여러 사람이 함께 무엇을 했을 때 책임을 함께 지는 거 연대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군대를 떠올리시는 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 잘못이 우리 모두 부대의 잘못이다. 연대의식을 강조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인권하는 건요. 피를 나누지 않는 타인일지라도 그 사람의 지금 아픔과 불평등이 우리의 일이구나. 우리가 함께 도와줘야 될 일이구나. 연대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딱 보면요. 그 연대의식이 딱 느껴져요.
마틴 니멜러라는 목사가요, 나치 정권 때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침묵의 시입니다. 참의 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는 유대인을 구해주기 노력을 했지만 마지막에 이런 편지를 남겨요.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감금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내가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노조 활동가들을 잡아갈 적에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조원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유대인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마침내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 세상에는 날 위해 싸울 이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인권 존중이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에 조금 나섰다면, 내가 좀 더 책임을 졌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나를 사람들이 또 도와주지 않았을까. 이게 연대의식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죠. 남을 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한 사람, 인간으로서 그들한테 어떤 인권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을 때 관심을 가져봐 주는 것. 이게 바로 연대의식인 것 같습니다. 나, 너라고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인권 문제를 바라볼 때는 우리라는 단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연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마지막 키워드는 책무입니다. 책무. 우리 권리 주체자거든요. 이 말은 우리 모두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권리 주체자들이 나의 권리가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권리가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나의 권리를 누군가 막 함부로 가져간다고 하면 저희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것처럼 누군가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빼앗아가는 모습, 학대당하거나 차별받거나 이런 모습을 본다면 거기 위해서 조금 도움의 손길이나 목소리를 내어주는 것을 우리가 책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한 줄로 좀 표현해 볼까요? Be a voice for the voiceless라고 했는데 이 뜻은 목소리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목소리 내줘라 라는 말이에요. 목소리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목소리 내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진짜 목소리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할게요. 진짜 지금 힘드신 분들은 스스로가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권리가 있는지를 모르고 계신 분들 계신다는 거죠. 내가 차별받더라도 이게 그런가 보구나 라고 있는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바라봤을 때 내가 대신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것, 그게 책무예요. 다 인권운동가가 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 나가서 인권운동가 되는 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어떤 우리가 센터에서 이분이 지금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있고 아픈데 병원도 못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것 같은데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대신 목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이런 거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책무를 다한다라고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연대의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 덩어리로서 누군가의 불편함과 불평등을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선언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책무를 다했을 때 우리 모두의 인권은 안전해지고 함께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그 비틀즈의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는 노래거든요. 아시는 분은 계실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가 책무에 관련된 노래인데요. 어떤 거냐면 우리 모두 좀 평화를 위해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가사를 보면요. 이런 가사 적혔어요. 이렇게 내가 말하는 나를 몽상가라고 부를지 몰라요. 하지만 나만 이런 생각 가진 거 아니거든요. 언젠가 당신도 이에 동참하기 바래요. 그러면 세상은 하나가 될 거예요. 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가수잖아요. 이 노래 듣고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그래서 전쟁으로서 생명권을 앗아가는 거,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가수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노래를 부르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저는 강의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인권 중요합니다. 라고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 할 수 있는 거. 우리 선생님들 할 수 있는 것은 또 어느 곳에서 또 한번 대신 한번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 가수는 노래를 부르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에서 목소리를 내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가 인권 감성을 지니고 인권을 실천하는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인권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5가지 키워드를 이야기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우리가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봐야지만 상대방 입장으로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가 존중하고 실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끊임없이 우리가 공감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보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연대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가족도 아니고 필요는 형제는 아니지만 타인이라고 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덩어리다 연대의식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책임감을 가지고 대신 목소리를 내줄 때 우리는 인권을 함께 지킬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이 시간 동안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교육을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 한번 이 인권 지킴이로서 한번 선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듣고 싶은 분들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선언을 할 때 이렇게 손을 딱 들고 선언을 하잖아요. 밑 두 줄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두 줄은요, 오늘 교육 들으시면서 우리 인권 이걸로 한번 선언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존중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언해 주셨죠? 선언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한테 박수 한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 자, 이렇게 우리는 인권에 대해서 첫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짝짝짝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바로 이어서 지금 5분 정도 어떻게 쉬는 시간 가지고 시작을 할까요, 선생님? 개인정보 교육을 이어갈 텐데 선생님 이야기 주시면 바로 이어서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5분 정도 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있다가 자 그러면 지금 43분이네요. 되게 정확하게 45분 생각하고 50분부터 그럼 50분부터 개인정보 교육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시간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좀 시작을 해 볼 텐데요. 자, 오늘 이 교육도 사실 매년 우리가 의무 교육으로 이제 받으시면서 과연 올해 또 작년은 내가 잘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가 그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개인정보 중요하잖아요. 말대로 내가 혹시나 업무를 이행하면서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항상 들을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의 개인정보도 잘 보호해주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바로 이 개인정보 보호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개인정보, 제가 화면 공유가 지금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저희 하나의 지금 사이트를 보시고, 지금 개인정보 해당되는 것들을 한번 채팅방에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자, 이건 개인정보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찾으셔가지고 채팅방에 한번 올려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개인정보인데요. 이거 개인정보인데요. 네. 어떤 건 개인정보가 지금 노출되어 있을까? 를 찾으시는 거. 이제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해당되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알아야지 지킬 수가 있고. 그렇죠? 네. 김재 선생님은 전화번호요. 네, 일단 개인정보 나와 있어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개인정보 해당되는 거. 전화번호가 노출되어 있어요. 하나만 있을까요? 꽤 있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 이게 다 개인정보 해당되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지금 먼저 개인정보 종류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개인정보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전화번호 나와 있고 또 가장 일단은 이름 나와 있죠. 그래서 이름 안 나온가 했어요. 그죠? 이름 나와 있고 자, 치면 회사 이름도 또 나와 있는 거 개인정보겠죠? 회사 이름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 아이디 이것도 개인정보 해당되잖아요. 카카오 아이디도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사업자 번호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아래쪽에. 예, 이것도 다 개인정보예요. 자, 보셨죠? 지금 제가 한 페이지만 했는데도 저는 직업상 개인정보에 노출하고 있지만 이렇게 흔히 개인정보가 해당되는 것을 먼저 찾아보시라고 이야기 드렸고 사실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죠. 시간이 더 있다면 개인정보 해당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디까지가 개인정보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가는 것이 개인정보 보육의 시작입니다. 일단 5가지 한번 이렇게 나왔고요. 자,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이런 개인정보 잘 보호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갑자기 그러게 되면 내 핸드폰부터 지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요즘 핸드폰에 가장 많은 개인정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 보호되고 있는가? 그래도 보호하시려고 사진 이제 금방 올려 사진도 개인정보 해당돼요. 그죠? 자, 잘 보호하려고 잠금 장치 해놓으셨다고 하면 나 개인정보 지금 보호하려고 해놓고 있다. 또는 지금 핸드폰뿐만 아니라 내가 일을 할 때 혹시 컴퓨터에 개인정보 저장해 놓고 있는 게 있다면 나 그거 파일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접근 권한을 좀 해놨다. 이것도 좀 보호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어느 개인정보를 맡겨놨다고 하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파기를 신청한다든지 지금 거기 개인정보가 제게 있습니까? 라고 해서 확인을 해본다든지 혹시 그런 거 해본 적 있으실까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잘 보호되고 있는지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의 개인정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잘 보호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다면 종류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정보 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누군가 식별할 수 있는 번호, 주민번호가 한번 생각나실 거예요. 주민번호 지금 똑같으시면 아무도 안 계실 거거든요. 그죠? 주민번호. 우리가 어디 갔을 때 딱 주민번호 오면 누구누구시구나 라고 바로 식별되잖아요. 주민번호 있고 지문도 다 다르실 거예요. 지문. 이거 다 누군가를 딱 식별할 수 있는 거. 영상 정보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우리가 개인정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 있으면 지키고 보호하기 쉬워요. 문제는 결합 정보를까지 개인정보로 취급한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개인정보의 종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결합 정보가 뭘까?
제 이름이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권혜미였어요. 전국에 권혜미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단 한 사람을 단정짓기가 힘들어요. 그죠? 여기에다가 또 하나 더 넣습니다. 여기에다가 전화번호 끝자에 넣어요. 그러면 그것도 전화번호 끝자도 같은 사람이 있을걸요? 그러면 조금 일단은 좀 축소돼 있어요. 그래? 그리고 그다음에 회사 이름까지 넣어요. 그럼 누군지 정확하게 그 사람이구나라고 딱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만 딱 있을 때는 정확히 알기가 힘들어요. 이름 하나만 알고 정확히 어떻게 알아요?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다가 사는 주소라든지 차량 번호라든지 뭔가 두 개, 세 개가 결합됐을 때, 그 사람 말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식별할 수 있다면 다 개인정보가 돼요. 다 개인정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합정보까지 개인정보 생각한다면 보호해야 되는 개인정보가 진짜 많다는 것을 그때부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리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모든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돌아가신 분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의 개인정보 누구한테는 개인정보 될 수 있어요. 누구한테는 유족한테는 개인정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의 개인정보도 함부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이유가 유족한테는 이렇게 연관 결합정보로 개인정보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가지치기를 하시면서 막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히 이름이다, 전화번호다, 주소다, 통장번호다 이렇게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개인정보 놓치고 갈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특히 업무하거나 일할 때 바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놓치고 가는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종류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주민번호, 이름, 주소 이건 개인정보라는 거 알고 계신 많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리고 지금 핸드폰을 저희가 워낙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 통화 내역 이거 개인정보라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연락할 수 없잖아요. 이거 개인정보에서 그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본인이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는 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정보 중에 하나거든요. 다음에 IP 주소, GP 위치 추적이죠. 이런 정보도 다 개인정보에서 본인 동의하지 않으면 제가 함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사회적 정보면 뭘까요? 지금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학교를 언제 입학하고 졸업했는지, 이거 다 개인정보예요. 처음에는 거기 입학하고 정보한 사람 몇백 명인데 어떻게 알아요? 이 결합 정보로 될 수 있잖아요. 그 정보 인원수 안에 인상착의를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돼버리는 거죠. 누군가의 학교 졸업 연도나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막 이야기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걸 한 번씩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그분의 정치적 사상이나 종교도 다 개인정보예요. 본인 입으로 말하는 상관이 없지만 그 사람 빨간 당이래, 파란 당이래 이런 정당같이 이야기할 때 누군가한테는 그게 사생활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하지 않고는 그분들의 아주 민감한 정보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신체적인 정보도 개인정보죠. 키, 혈액형, 홍채 이게 다 개인정보죠. 그리고 병원 기록도 개인정보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이 아니면 혹시 가족이라도 가족 증명서를 떼가야지만 우리가 진단지 같은 것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라서 그래요. 알아주시면 신용정보, 카드 정보, 요즘 카드 많이 사용하시죠? 현금보다 대부분 카드 많이 사용하시지 않나요? 저는 아마 지갑에 현금이 없을 거예요. 저도 하나 카드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카드 사용 내역서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개인정보고요. 충분히 누군가의 라이프 스타일, 패턴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저는 직접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사용하는 번호는 벌써 뭐 17, 18년 정도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이전에요. 핸드폰을 바꾸자마자 새로운 번호를 받은 거죠. 받았을 때 이 번호 전 주인이 카드사에 신고를 하지 않았나 봐요. 바뀌었는지. 그런데 자꾸 저한테 카드 사용 내역서가 문자로 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 번호를 사용했던 분이 제 지역 주변에 살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카드를 자꾸 긁은 곳이 제가 알고 있는 상호명이 너무 많이 뜨는 거죠. 처음에는 웃었죠. 이분 이 주변에 사시는 분이었구나. 언젠가는 번호 바꾸시겠지 했는데 꽤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하루는요, 그분이 7시 퇴근을 하셨나 봐요. 제가 자주 가는 지역에 친구분들하고 맥주를 하셨나 봐요. 왜 제가 맥주 마시는지 어떻게 할까요? 맥주 마시고
결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집에 가서 맥주 마셨구나 하고 알게 됐죠. 맥주 마시고 가서 또 어디 갔냐? 바로 가시지 않고 편의점에 들으셨나 봐요. 그죠? 편의점 위치까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편의점 가셨구나라고 또 알게 되고 또 그날은 무슨 날이었나 봐요. 노래방까지 갔는데 그분이 또 결제를 하셨네요. 새벽에 문자 또 오는 거예요. 진짜 이분은 오늘 무슨 날이시구나 하고 처음에 또 언제까지 문자가 올려나? 근데 택시를 타고 귀가한 문자 내역까지 저한테 또 오는 거죠. 처음에는 제가 그 당시에 10년 전에는 이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이런 거 빨리빨리 바꿔야겠네 하고 생각 넘겼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강사가 되면서 이거 정말 관리 잘해야겠구나. 충분히 우리가 악의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분의 패턴, 자주 출몰하는 지역까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 내역도요, 잘 관리하셔야 돼요. 특히 이게 우리가 보면 이메일이나 이런 거 받지 않으신 분들, 그래서 우편으로 받으신 분들은요, 다 확인하고 와서 쫙쫙쫙 저희가 찢어서 버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여기에다가 더 저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은요, 고유 식별 정보입니다. 자, 이거 한번 문제 드릴게요. 고유 식별 정보에 해당되는 거 주민등록 말고 번호 말고요. 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고유 식별 정보란 건 나만 가지고 있는 식별 정보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정보. 이 번호 하면 누군지 딱 알아요. 그 정보. 지금 주민번호 나왔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겠죠? 운전하고 계신 분들 어떤 번호 가지고 있나요? 그죠? 운전자, 면허, 번호. 또 지금 여행을 좀 자유롭지 못하지만 여행 갈 때 어떤 번호 보여드리나요? 맞아요. 예, 여권 번호요. 이것도 고유 식별 정보입니다.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를 아셨죠? 이 번호를 딱 했을 때 누군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정보를 어떠한 이유로 명목이 있어서 받았을 때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정보도 다 개인정보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있지만 과태료가 강하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어떤 사용의 목적으로 이런 고유 식별 정보를 받았다고 하면 정말 보호를 각별히 잘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꼭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고유 식별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월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공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함부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왜? 우리가 고유 식별 정보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여기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항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과태료가 더 많은 거. 민감 정보예요. 민감 정보. 이 민감 정보를 받았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노출이나 유출 사고가 딱 났다.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고유 식별 정보보다 강하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이유가 이거 사생활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아까 방금도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전에 병원에 수술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또 말해라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옆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요, 예전에 진짜 큰 병 알아서 어떤 수술한 적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보를 흘린 거죠. 그래? 지금 완치됐다고 해도 또 아플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그분이 채용하는데 불이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사생활 침해에 일으킬 수 있는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이 민감 정보도 기본적으로는 취급하지 않아요.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 이전에는 진짜 이런 거 써달라면 다 우리 친절하게 적어줬잖아요. 빽빽하게. 어디 적립금 준다고 하면 회원가입하잖아요. 그때 이런 민감 정보도 막 빽빽하게 적어준 적이 있어요. 마케팅 목적을 활용하는데.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면 제공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웬만한 요즘 회사에서는 이 민감 정도 받지를 않아요. 받지를 않아요. 왜냐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하면 과태료나 이런 처벌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는 거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류하고 있다. 자, 개인정보 중요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개인정보는 한번 눈을 보시면 이거 개인정보다라고 일단 느낌 오죠. 근데 이거 왜 중요하냐?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개인정보 딱 보세요. 딱 보시면 지금 어떤 거 딱 떠오르시나요? 그거 보시게 되면요. 맞아. 지금 주민번호 같은 거 봤을 때 이거 노출되게 되면 명의도용, 신분증 위조 같은 거 생길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계좌 정보 같은 거 잘못한다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대포 폰이나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불법적으로 현금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고요. 집 주소 스토킹 피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후반에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우리가 요즘 택배 많이 이용하시는데 택배 송장 같은 것도 잘 관리하세요라는 이야기하는 이유가 주소 노출되고 있고 이름 노출되어 있어요. 충분히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꼼꼼히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제가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번호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막 결제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집 주소나 가족 정보 같은 거. 지금 여기서 요즘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가 뭐냐면 SNS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나도 모르게 노출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진 같은 거, 가족 정보 같은 거 사진 막 올리시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동선도 파악이 되고 또 이름이 누군지도 알고 또 가족의 얼굴도 알리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약간 범죄에 많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 SNS 활동하시는 분들도 주의 있게 우리가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은 피해가 다양한 방법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계속 지금 노출시키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실 수는 있지만 요즘에는 끊임없이 자기 또 알려야 되기도 하고 또 공유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관리를 해 주시지 않으면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다양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개인정보 교육을 받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는 개인정보 주체자, 이 말은 우리 모두 개인정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를 줘요. 그러면 우리는 개인정보 주체자니까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그 권리를 알기 위해서 받는 이유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복지관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이유로 우리가 정확하게 누군지 확인해 보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받을 때가 있잖아. 혜택을 또 드리기 위해서. 그랬을 때 그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고 개인정보 교육을 받는 이유 두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복지관에서 활동을 하면서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취급받았을 때 한마디로 사용했을 때 지켜야 되는 8가지 보호 원칙부터 먼저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봉사활동을 하거나 또 활동을 할 때 개인정보를 수집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일단은 왜 이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개인정보를 주는 사람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이 활동을 하시려면 저희가 이 정보가 필요해서 그 활동을 사용할 때만 개인정보를 쓰겠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거고 최소한으로 수집한다는 거. 아까 어떤 거 수집 안 한다고 했죠? 지금 급여를 지급한 게 당장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개인정보 주민번호, 고유식별정보 물어서는 안 되죠. 민감정보 받아서는 안 되죠. 그걸 제외하고 최소한으로만 받는다. 누군지는 알아야 되니까 최선으로만 받는다라는 것이 1번이고요. 자, 2번. 지금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개인정보 받아요. 그 활동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활동 외에는. 자, 세 번째.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보장한다. 옛날에 2년, 3년 전에 받았던 개인정보를 다시 재활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정보를 받아서 사용하시려고 하면 가장 최근에 받는 개인정보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 얘기 드리는 거고요. 받았으면 또 안전하게 관리하셔야죠. 내가 지금 당장 컴퓨터에 입력하지 않고 종이에 받았어요. 그러면 그 종이 다른 데 섞여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보관하셔야 되죠. 버릴 때 따라서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재활용센터에 가면 개인정보 빽빽하게 적혀 있는 그 페이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5번째. 그리고 공개를 할 때가 있다면 그 개인정보 주신 분들을 아까 개인정보 주체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준다. 그 권리 5가지는 뒤에 제가 이야기 드릴 거예요. 다음에 6번째.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게 된다. 이것은 6번째, 7번째가 연결된 이야기인데 지금 그런 실수한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전에는 이 교육을 하기 전에는 진짜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거냐? 좋은 일이에요. 이벤트에 당첨됐습니다. 자, 땡땡땡씨 1등 당첨이라고 자,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까지 현수막에 딱 걸어놨어요. 와, 이전에는 내가 당첨됐구나 좋게 볼 수 있지만 뭐가 노출된 거죠? 완전 내가 지금 동네 방네에 내가 지금 이벤트에 당첨됐다.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 모두 노출된 거죠. 얼마나 많은 범죄에 노출될 수 있겠습니까? 보이스피싱도 그렇고요. 그죠? 그래서 이전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게시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선생님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름을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으시잖아요. 제 이름이 권혜임이라면 땡미 중간에 비워둔다거나. 그렇죠? 그러면 또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번호 뒷자리만 딱 넣어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본인은 알 수 있게끔 최소한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도록 노출시키는 것. 많이 하지 않지만 이전에는 정말 이런 게시를 한다고 했을 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런 거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덟 번째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받고 사용하고 폐기할 때까지 책임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보호원칙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기관에서 활동하시고 개인정보를 이름이든 주소든 전화번호든 뭐라도 받으셨다고 하면 이 8가지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내 개인적으로 내가 이거 실수로 개인정보를 노출시켰다고 해서 나의 개인정보 문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명목이 뭐죠? 이 복지관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개인정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고스란히 그 피해금은 또 복지관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개인정보 받아야 되는 역할을 하셨다고 하면 내가 끝까지 책임감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8가지 원칙. 자, 침해 종류 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출은요. 작정하고 유출을 하게 되면 사실 막기가 힘들어요. 해커들 말하는 거겠죠. 업무 지금 직원분들, 자원봉사자분들이 가득 있는 그 데이터에 침입해서 빼가는 거 유출 사고입니다.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우리가 PC 같은 경우는 접근이나 그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시간은 자동적으로 로그아웃 되는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걸어 놓으시는 거죠. 지금 좀 몇 년 됐긴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서 대규모의 그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던 것이 알고 계시나요? 몇만 명의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다 유출됐어요. 그 실수가요 아주 사소한 실수였어요. 그걸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가 퇴근할 때 컴퓨터를 끄지 않고 퇴근을 했어요. 예, 끄지 않고 퇴근을 했고 밤새 컴퓨터가 켜져 있는 거죠. 끄지 않고 퇴근한 건 첫 번째 잘못이지만 두 번째 잘못이 뭔지 아세요? 그런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있는 컴퓨터를요. 몇 시간 정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꺼지는 시스템을 걸어놔야 된다, 설정을. 근데 그것까지 하지를 못한 거예요. 밤새 켜져 있기 때문에 해커들이 몇 시간 동안 작업을 하면 개인정보를 쑥 유출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46억 원 정도의 가진금이 이렇게 부여됐던 부분이잖아요. 제대로 그 임무 수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유출 사고를 막게 되면 최소한으로 우리가 그런 설정 시스템적인 장치는 해놔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불법 유통은 개인적으로 받아서 파는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받았다가 팔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개인정보 받았습니다. 관리를 잘 해놓는 게 그런 걸로 또 불법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함부로 방치시켜지지 않은 것을 우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번이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생겼잖아요. 우리 방문 기록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전화번호, 이름, 지역 막 적어놨잖아요. 그걸 훔쳐가는 거예요. 그걸 파는 거예요. 이게 불법 유통입니다. 유통. 자, 세 번째, 오남용.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개인정보 받으셨다고 하면 그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되지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봉사자분들과 또 봉사 받는 분들의 명단을 다 받아서 했는데 이 명단을 또 다른데 또 사용한다면 이 오남용에 해당되는 거죠. 오남용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 홈페이지 노출. 이건 제가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직업상 하고 있는 거지만 내가 나의 취미로 하고 있는 어떤 블로그나 SNS에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는지는 체크해 보셔야 돼요. 저 진짜 보이스피싱 전화 많이 받아요. 진짜 많이 받거든요. 이름 알죠? 회사 이름 알죠? 그다음에 전화번호 알잖아요. 여성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약간 여담이지만 며칠 전까지 밤에 성희롱을 하려는 전화가 계속 반복적으로 와서 스팸을 걸고 신고까지 해놨습니다. 그런 것까지 피해를 해놓고 건 저는 직업이기는 하기 때문에 한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목적이 아니시다면 어디 노출하실 때 최소한으로만 하셔야 되죠. 최소한으로만. 이런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런 걸로 전화를 받을 때마다 녹음을 해놔요. 사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사례로 사용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걸 안 겪기 위해서 노출을 방지하는 것. 다섯 번째는 허술한 관리, 방치. 앞서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받을 때는 관리를 확실하게 해주셔요. 서면으로 받을 때. 대부분 그래도 컴퓨터로 입력해고 하신 분들은 근데 컴퓨터 잠금 장치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시스템적인 걸 좀 걸어 놓으시는데 일단 서면으로 빠르게 사인도 받으시고 주소, 이름 이런 걸 좀 받으시다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방치죠.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놔둬놓는다는 거죠.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요즘 핸드폰 얼마나 좋아요. 찍어가면 되잖아요. 그런 방치할 수 없게끔 하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 한동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입구에 놔뒀던 그런 우리가 명록 같은 거 자꾸 사진 찍어가거나 훔쳐가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것도 다 개인정보 노출 문제들입니다. 이런 거 이야기 드렸고요. 이거는 지금 한번 보시겠어요? 지자체에서 실수한 거였어요.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게요. 지금 보시면 지방세, 우리 주민세 고지서인데요. 지금 뭐가 노출된지 혹시 찾으셨어요? 제가 박스 딱 지금 해놨죠. 이거는 저희가 그 지자체 관리하시는 분 하는 건데 이걸 노출시키고 전부 우편 배송을 한 거예요. 주민번호를 노출시킨 거예요. 예, 난리가 났죠. 예, 난리가 났죠. 이렇게 지금 항상 우리가 알고 있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이런 사고를 우리가 막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 나는 지금 처리를 위해서 해놨지만 나도 모르게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노출할 수 있는 사고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이런 사례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작년부터 지금 조금 덜해진다고 했는데 지금 또 생기고 있는 게는요. 또 재난지원금 생기면 또 불법적인 링크를 보내서 또 여기 막 스미싱 피해 생기고 있고 처음에는 확진자 동선을 막 알려준다고 해서 클릭했더니 또 개인정보 핸드폰에 있는 개인정보를 유출해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를 막으려고 할까요? 확인되지 않는 링크는 함부로 클릭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는 거죠. 확인되지 않는. 예. 사실 걱정되잖아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어디 떴을까 이런 거. 지금 새로 뭐 앱을 깔고 많이 하시는데 초창기는 이것 때문에 또 많이 쉬고 지금 또 재난지원금 그거 확인해 보려고 클릭하셨다가 또 노출되시고 이전에 또 백신 신청도 가짜 링크 보냈다가 하시고 이게 스미싱이라고 합니다. SMS 한마디로 이 SNS의 이 문자로 어떤 피싱하다는 거죠. 낚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확인되지 않은 곳은 클릭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한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비대면이 일어날수록 더 많이 일어날 것 같긴 해요. 계속 예, 걱정되고 보이지 않으면 확인해 봐야 되잖아. 저는 불안하게 확인하다 보면 이것을 이용하는 신종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꼭 한번 그래도 아마 한 번쯤 더 생각하겠다 보면 클릭할 때 고민하시게 되거든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오늘 교육 들으셨으면 한 번쯤은 생각하고 우리가 클릭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저희 권리 한번 이야기할게요. 저를 포함해서 지금 교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체자의 권리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앞에 저희가 인권 교육도 했었잖아요. 인권 안에서 우리가 갖는 권리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 정보 보호를 위해 우리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 이 5가지인데요. 개인정보를 줍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기업이나 기관에서 일을 할 때 저희 친선 정보라고 할까요? 개인정보를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이 개인정보를 줘야 되는지 이 정보에 대해서 제공받을 권리가 있어요. 제 개인정보가 어디에 쓰여요? 라고 그 정보에 대해서 들을 권리, 알 권리가 있다는 거죠. 알 권리가 있다는 거. 두 번째는요. 이것을 동의하고 그다음에 미동의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요. 미동의하면 그 다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개인정보에서는 그 위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인은 필요해서 꼭 받아야 된다고 해서 동의, 미동의를 설정해놨지만 주택자들한테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권리는요. 우리는 동의하고 미동의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제 누군가가 어디 회원가입하기 위해서 그게 아닌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개인정보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세 번째는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마트에 이전에는 한번 경품 이런 거 진짜 많이 했었잖아요. 얼마 정도 사용하게 되면 경품권을 주게 되고 응모권을 주게 되고 했는데 그때 제 개인정보를 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경모도 끝났고 응모권도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저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개인정보 지금 혹시 여기 뭐 기록되어 있어요? 파기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곳에는 혹시나 모르잖아요. 허술을 할 수 있으니까 정정, 삭제, 파기 요구할 권리가 있고요. 근데 안 되는 데는 있습니다. 특별법이 있는 데는. 개인정보는 일반법이에요. 특별법이 뭐냐면 이 병원 의료법 특별법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자상거래법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저 병원 기록 삭제해 주세요. 그건 못해요. 예, 병원에 가서 나의 병원 기록은 몇 년 동안 보관된 의료법에 안에 있는 또 개인정보 보호 기간이 있거든요. 그건 함부로 할 수 없지만 그 외에 특별법이 없는 모든 곳에서는 저 개인정보 더 이상 거기 남기는 거 싫어요. 또는 또 정정해 주세요.
또 열람할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해를 봤다. 원치 않는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상담하고 구제받아야 되는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 저희 5가지 이렇게 권리를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자료를 보시면요. 지금도 많이 와요. 어디 빵집을 이용하시다가 어디 이용하실 때 개인정보를 주신단 말이죠. 적립금 받으려고. 예, 자주 이용하는데. 네, 더 이상 여기 이용하지 않아요. 그럴 때 혹시 광고 문자 한번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보세요. 핸드폰 다 열었는데 지금 보면 광고, 가로에서 광고라고 와요. 자, 광고라고 오는데 아래쪽에 수신 거부해서 거기에 전화번호나 수신 거부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어떤 권리 가지고 있댔죠? 거부할 권리 있다고 했죠. 처음엔 동의했지만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광고성 문자를 보낸다고 하면 그쪽은 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나의 광고성 문자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수신 거부할 곳을 알려주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부탁드릴게요. 이메일도 이런 거 진짜 많잖아. 더 이상 이메일 더 이상 이제 안 받고 싶어. 네 이메일 안이 너무 복잡해지고 있어. 그때 아래쪽에 이렇게 수신 거부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어떤 권리요? 저희는 더 이상 원치 않을 때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행사하고 있는지, 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자, 주민번호 처리 제약. 주민번호는 고유식별 정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특별한 법률성 근거가 없는 한 우리가 제공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여기서 법률상 근거가 있어서 주민번호를 제공을 해야 될 때 이왕이면 요즘에 주민번호 대체 수단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예. 대부분 이제 많이 하시는 게 공인인증서도 이제는 이제 그게 서비스 더 이상 안 되다 보다 보니까 휴대폰으로 인증하시고 이런 걸로 많이 대체하시잖아요. 그게 더 안전하다는 거. 차라리 인증하는 본인 인증 방법을 주민번호를 사용한 것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나의 고유 식별 정보를 제공해서 유출 사고 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앞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과태료가 3천만 있는데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또 달라요. 예. 과징금은 피해자의 수만큼 과징금이 계속해서 그 시간만큼 부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복지관에서 혹시나 고유식별 정보가 잘못돼 조치됐다고 하면 이게 과징금이 너무나도 많아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가 1년에 한 번씩 법정 의무 교육이 된 거는 한 사람 개인의 실수가 결국 그 회사의 문까지 닿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러한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하면 항상 신경을 써야 되구나. 항상 신경을 써야 되구나. 특히 고유식별 정보 같은 경우는 과태료도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개인정보 중에 하나구나라고 좀 기억하시고요. 자, 파기 때까지 생각해 보셔야 되죠. 파기도 중요하죠. 받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기할 땐 또 어떻게 파기할 것인가. 네,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완전 파기는 알고 계시죠? 요즘 택배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이 택배 송장 같은 거 완전 파기 어떻게 하십니까?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어서 쫙쫙 찢어서 버리고 계시죠? 이게 완전 파기예요. 분쇄기를 넣어서 버리는 것처럼 다시 복구하기가 힘들게 파쇄기를 좀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일부 파기란 게 있어요. 지금은 당장 지금 사용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1년 정도 이 개인정보 수집했을 때 보유할 것을 먼저 공지를 하고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고유 식별 정보나 또 몇 가지 정보들은 노출되는 사고를 좀 막기 위해서 엑셀이나 이런 데 가려주는 거. 일부만 마스킹 처리를 한다고 할까요? 딱 그냥 파일 열었을 때 딱 보이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우리 잠금 장치나 서류 같은 데서 우리가 숨기기 기능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 숨기기 기능을 사용해서 일부를 파기시키거나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나서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파기할 때까지가 개인정보 관리입니다. 예. 그래서 받고 나서 이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파기한 데까지가 개인정보를 관리해주는 개인정보 보호자들이 해야 되는 책임과 활동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이거 보여드린 게 이거였어요.
이런 거 지금 엑셀 보면 클릭하시면 숨기기 기능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거에서 중요한 고유 식별 정보가 있다고 하면 숨기기 기능 해서 딱 저장해 놓는 거. 이런 거 얘기 드리고요. 혹여나 조심했는데 유출 사고가 났다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으로 이거 지금 어디 누군가가 지금 사진 찍어갔네 또는 지금 내가 좀 분실했네 개인정보가 있는 거 이럴 때는 센터에 바로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개인정보가 지금 이게 유출됐다는 것을 주최자한테 공지하는 기간이 늦게 되면요 과징금이 올라가요. 최소한 5일 이내에 알려주셔야 돼요. 장한테 복지관님 장한테 이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저희가 활동하게 되는데 개인정보 봉사자분들 걸 받았는데 분실을 했습니다. 또는 분실한 걸해서 찾으면 괜찮은데 누군가가 지금 가지고 가는 거 좀 확인됐습니다. 라고 하면 개인정보 유출됐습니다. 라는 것을 그 장한테 알려주고 또는 너무 인원수가 많아요. 그러면 팝업창에 띄워놔야죠. 지금 이런 사고가 났으니 개인정보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것처럼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개인정보 주체자들이 그걸 모르고 방심했다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5일 이내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 또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개인정보 취급자인 동시에 또 개인정보 주체자라고 했어요. 제가 이용하고 있는 어떤 곳에서 또 카드사나 이런 데서 유출사고 참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쪽에서도 5일 이내 저희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문자를 보내든 홈페이지에 팝업창에 알리든 지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났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어떻게든 그것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좀 알고 계신 분이 이제 많아지셨어요. 자, 이전에는 정말 생소하게 느끼셨는데 이제는 좀 많이 있으신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 계실까 봐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인정보 중에서 주민번호가 유출돼서 피해를 받으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네. 만약에 혹시나 있으시다면 누가 명의 도용을 했거나 그죠? 그다음에 이런 피해를 좀 받은 적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어떡하지라고 해서 그 피해금을 수습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번호도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는 거 이제 많이들 이제 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런 피해를 봤다라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가까운 동사무소나 이런 거 제출을 하게 계시면 보시다시피 앞에 생년월일 성별은 바꿀 수 없는 거고 그 뒤에 변경 가능한 6자리 숫자는 바꿀 수 있는 거. 네. 나는 아니지라도 주변에 혹시 그렇게 피해를 입으신 분 계시다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혹시나 또 모르니까 이렇게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물론 변경하고 나면 바꿀 게 많다 보니까 복잡해질 수는 있는데 계속 개인정보 이 주민번호로 피해받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 정도는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운전하시는 분 계실까 봐 또 이것 하나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좀 줄었긴 했는데요. 이전에 그 개인정보 특히 차량 앞에 주차 매너로 놔둬놓고 있는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이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아르바이트들이 좀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전화번호와 사는 곳과 차량 번호까지 알 수 있어요. 개인정보를 동시에 3개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거 혹시 여성분들 운전하시다가 연락처 주고 싶지 않은데 차 꼬드며 따라오면서 가만히 세워놓은 나의 차의 전화번호를 딱 가져가고 밤새 스토킹 전화를 받는 혹시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 혹시 계신가요? 뭔가 모르게 내가 원치 않은데 주차 매너로서 전화번호는 놔둬야 되고 근데 지금 이렇게 놔둬놓다 보니까 누군가 개인정보를 쉽게 취급해가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주차 안심 서비스라고 하죠. 전화번호 놔두지 않는데 대표 전화로 연결을 해놓으면 이 전화에 전화하게 되면 나의 폰을 바로 연결해 주는 거. 그러면 남들은 나의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잖아요. 사용료도 비싸지 않아요. 1년에 10,000원 이내로 사용하다 보니까 혹시나 이런 부분에 노출하는 거가 좀 꺼려되신다 하시면 이런 제도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주변에 이런 것들 좀 걱정하시는 분 있다면 알려주시고요. 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3가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권리도 한번 알아봤고, 그죠? 권리도 알아봤고,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때, 이런 것을 보호해줘야 하는 원칙이 있구나도 한번 알아봤고요. 그죠? 알아봤고, 그러면 더 앞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지켜야 되는지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개인정보는 믿을 만한 곳에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제공해 주시는 거. 예. 한 번 이용하고 오늘 적립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한 번 이용할 것인데 꼭 회원 가입을 해야 되냐 고민되신다면 물론 적립금을 이용하시건 혜택을 준다고 하면 회원 가입하는 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가입하시잖아요. 자, 최소한으로만 제공해 주시는 거죠. 네, 최소한 제공해 주시고 더 이상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파기할 우리가 요구할 권리가 있다 보니까 파기하시고 회원 탈퇴하시고 이런 번거로움을요. 번거롭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보면 거의 유령 홈페이지 이미 또 파업된 이런 데서 끊임없이 개인 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용하지 않고 있는 곳에 내 개인정보가 얼마 정도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굳이 한 번, 두 번 정도 사용할 곳에 내 개인정보를 너무 친절하게 다 제공하지 마시라는 거. 이게 우리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자, 두 번째.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용한 정보는 완전하게 파기하세요. 오늘 강조 여러 번 했습니다. 그죠? 받으셨다고 하면 안전하게 관리하는 거, 서면으로 한 건 분류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그런 서류함이 많다고 하면 잠금 설정, 자물쇠를 걸어놓는다거나 비밀번호 설정해 놓는다거나 이거 번거로운 거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장치라고 하죠. 물리적인 장치를 한번 해 놓으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PC에 넣는다고 하면 잠금, 그리고도 사용하지 않은 시간에 자동적으로 로그아웃 설정도 해 놓으시는 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설정해 놓으면 항상 유지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관리해 주시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종이 같은 경우는 쫙쫙 깔끔하게 복구되지 않도록 해서 버려주시는 거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닌가 싶어요. 이 두 번째 방법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권리 중에 다섯 번째 기억나시나요? 혹여나 피해를 봤다면 안전하게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유출됐다고 하네? 라고 끝내지 마시고요. 내가 만약 신용카드 회사나 또는 내가 활동했던 기관에서 유출됐다는 사고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상담하시는 거죠. 자, 이럴 때는요. 일단 개인정보 책임자한테 먼저 연락하는 거죠. 책임자는 뭘까요? 그 해당 기업의 책임자입니다. 자, 어느 정도 정보가 유출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혹시나 피해를 막으려고 하면 어떤 것을 내가 신용카드부터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것을 중지해야 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책임자한테 연락을 해서 그 방법에 따라서 또 어떤 피해를 보상받아야 되는지를 상담을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강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권리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개인정보를 준 곳에서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우리가 상담할 곳의 전화번호는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하시는 곳은 우리가 친구센터 128 제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큰 기업에서 유출됐다는 뉴스를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거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런 걸 상담할 수 있다는 거 이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드렸어요. 어떠신가요? 개인정보 중요하다. 그리고 TV 뉴스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노출사고에 대해서 많이 또 이야기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진짜 내가 좀 신경을 써야겠구나. 그 요즘 비대면 시대라고 해야 되죠. 이럴 때는 내가 자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 더 많지 않은가 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죠. 체크해 보시는 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모든 활동하는 것을 요즘에 이전 같은 경우는 함부로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났을 때는 지금 저희가 사진 같은 거 찍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비대면 같은 경우는 언제든 다운받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항상 공지해 주시는 거. 다른 분 여러분들 오실 때 선생님들 이런 저작권이 있으니까 이런 건 함부로 다운받으시면 안 되고요. 사진 같은 거, 저 이름 같은 거 이런 거 모자이크 처리해서 어딘가 올리셔야 돼요.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다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방법들입니다. 항상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요. 그냥 무심코 방심하다가 일어난 사고들이 진짜 많거든요. 알아서 해주시겠지. 네, 알아서 해주시다가도 방심하면 노출된 사고와 범죄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해도 개인정보에 대해서 보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그럼 또 선언을 해야겠죠. 모든 개인정보, 인권도 마찬가지고 개인정보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 교육을 또 들으시면서 맞아. 내가 재활용을 하나 버릴 때도 혹시나 제대로 깔끔하게 버리고 있는가. 그래, 내게 정보는 내가 보호해야겠다.
또 내 정보가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정보도 중요하겠구나. 항상 신경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딱 가지시고 선언을 한번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들으시면 다 오른손 딱 들어주시고 자, 저는 위에 두 줄 읽을 거예요. 자, 들으시는 분들은요. 맞아. 이 모든 것은 내 손에 있다. 라는 다짐하면서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자, 2021년 개인정보 지킴이 선언입니다.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고 보호할 열쇠는 내 손에 있다. 약속해 주셨죠? 약속해 주신 분들 손 내시고 서로를 위해서 응원하는 박수 한번 짝짝짝 한번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인권교육과 개인정보 교육까지 짝짝짝 이모티콘 오네요. 예, 주셨는데요. 자, 열심히 교육을 또 들어주셨으니까 제가 그냥 올려가기 좀 아쉬워서 기분 좋고 또 행복해지는 덕담 한마디 선물하고 이 시간에 문을 좀 닫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 한번 주변에 또 누군가 있다면 따라 한번 해주시고 또 제가 막 기다만 들으셨다가 또 다른 분들한테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실까요? 내밀어 보시고 제가 하는 말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내가 2021년도에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부자가 될 상이요. 네, 2021년도에 만난 사람 중에서요, 가장 몸과 마음이 다 부자가 될 상, 선생님들 만난 거 영광이고요. 자, 코로나 시국 제일 중요한 건강이겠죠. 언제나 건강하시고 안전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